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12.3 불법기염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개석상에서 계엄 사과 주장과 반대 주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내일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 결과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외부 일정을 모두 비웠습니다. 계엄 1년 특별 성명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재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박정아 의원님을 모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려가라면 내려가지요. 여러분 이 자리 왜 오셨습니까?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국회박 대여 투쟁에 힘을 쏟는 국민의힘. 그런데 단상 위에서 갈등이 표출됐습니다. 어제 강원뿐 아니라 그제 대전에서도 지지자들의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는데요.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있을 겁니까? 행사가 원활히 진행됐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코앞에 두고 여전히 도돌이표 사과 공방 중인 국민의힘. 내일 용인에서 개최 예정이던 장외 집회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우리 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습니다.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영장심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장외 집회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료 투척까지 나왔던 장외 집회 현장. 당 지도부의 설명에도 내일 집회 취소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예, 국민의힘이 주말에 대전과 강원을 찾은 데 이어서요. 오늘은 인천에서 장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내일 추경호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습니다. 저는 기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영장 기각이 대반격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내란몰이가 드디어 그 막을 내릴 것입니다.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것이 과거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박지영 의원님.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거다라고 말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계속 묶여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가 틀렸고요. 그리고 사과의 주체는 민주당에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겁니다. 국민에게 하라는 것이고요. 국민에게 내란에 대해서 사과했는데도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내란 프레임을 걸면요. 그걸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면 됩니다. 자꾸 모든 것을 정쟁의 영역으로 생각하니까 최소한의 옳고 그름조차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헌재에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그건 헌법 위반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왜 윤석열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버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너무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뭐 진보라고 하기도 하고 보수라고 하기도 하고 경쟁합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권 헌법 체제 밖에 존재한 겁니다. 아예 버려야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극우 정당이 결선에 올라가면요. 예. 진보 정당들이 중도 보수를 지지해요. 즉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제 수호 세력들이 모두가 다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되기 위해서 체제 부정 세력들, 내란 세력들을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가 윤석열과 아스팔트 세력 일부입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인천 연수울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그 뜻이 뭐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재에서 파면됐고요. 지금 계엄이 내란이지 여부에 대해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지금의 집권 세력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재판 진행 중인 사법의 영역에 대해서 관여하기보다는 민생의 바다로 와서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타깝지만 피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시효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항소를 포기시킴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막대한 7,400억 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사실상 세탁을 하게끔 해서 떵떵거리게 살 수 있게끔 해주고 또 하나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검찰이 재판부에 대해서 회피 신청을 하고 법정에서 나왔는데 그걸 감찰을 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그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연관된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고 특히나 권한이 있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권한이 민생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원하는지 우리가 준엄하게 살펴보고 그걸 가지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결국 저는 집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집회에 나오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분모를 찾고자 하면서 같이 어떻게 누가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 앞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좀 너무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최고위나 다양한 수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견이 큰 그런 광장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어떤 반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이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야당, 여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치러지는 그런 집회에 있어서는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 중에 영어로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 이런 팻말인데 이거는 네.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죠?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요. 예.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된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공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지키고자 그렇게 광장에서 거리에서 한 게 아니라 그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상징하는 그 옛 3년이라는 그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공과 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는 거고요. 탄핵이라는 건 현실입니다. 탄핵이 되고 났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낙연 전 총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괴물 독재 국가가 출현된다고 했고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던 게 뭐냐면 계엄은 사실상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당시에 야당이 해제를 할 수 있는 수적 다수가 있었지만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다수이기 때문에 계엄을 하더라도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강화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도 계속 오늘 화면 그리고 지난 주말에 집회 화면 보내드렸는데 일부 참가자들은 윤어게인이라고 적힌 팻말을 개인적으로 가져온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기현 의원님, 오늘 인천 장애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해요. 내일 원래 용인에서 집회가 국민의힘이 있었는데 취소됐다고 합니다. 내일 국회 일정 때문이라는 게 이유이긴 한데 한간에는 너무 국민의힘이 4분의 1 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 아니냐라는 추론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양자 최고위원 정도의 발언은 지극히 상식적이죠. 국민 대다수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해서 그 정도 발언은 진작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꽤 다수의 목소리로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로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야 나오기 시작한 것이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장기적으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저런 목소리가 조직적으로 나와서 장동영 대표나 지도부의 극우적 행보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정도가 되어야만 그나마 국민의힘에 최소한의 희망이 생길 텐데 예. 이제 그 목소리마저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걸핏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입틀막 하는데 저런 게 입틀막입니다. 계엄 비판하는 목소리 공개적으로 내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집회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뭐 과거를 벗어나 미래로 가자 이런 취지의 연설인 것 같지만 온통 12월 3일 비상계엄이 사실상 정당했다는 취지의 발언들 아닙니까? 비상계엄 결국 민주당의 폭거로 불가피했다는 내용을 서두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잘못한 거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정당했습니까? 라고 묻는 양양자 최고위원을 연단에서 끌어내리고 이제 그런 목소리가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집회를 아예 취소해버리는 거죠.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 문제가 있거나 걱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극우 세력을 조직화하고 한동훈 전 대표 또 국민의힘 내 지도부 중에도 계엄 자체를 비판한 정도의 목소리조차도 이제는 내지 못하게 막겠다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국 용인 집회 취소는 12월 3일을 앞두고 그러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막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일정 보여드리면 12월 2일 내일 원래 용인 집회가 국민의힘이 예정된 게 있었는데 비상계엄 바로 전날까지 이게 괜찮냐라는 일부 언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국회 일정도 있고요. 추경호 의원 영장심사도 있고 해서인지 일단 용인 집회는 취소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서도 시끌시끌했고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잠시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계엄의 불법을 방치한 게 바로 우리 국민의힘이었습니다. 어쨌든 계엄 6시간 계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정권 1년 내내 내란머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든 우리의 지지자와 당원들과 우리의 국민들께 극우라고 손가락질해서 되겠습니까?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지 못하고 우리의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들 이제 입 좀 다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무대 위의 발언을 들어보면 당 지도부에서도 반성해야 한다 이 의견과 이 내란몰이에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에요. 설문에 응한 82명을 대상으로 중앙일보가 계엄 사과 찬반 여부를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사과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국민의힘 의원이 43명이라고 합니다. 김동원 의원님, 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세요? 응답자 82명 중에서는 과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82명 응답자 중에서 43명, 이 과반을 넘는 그 숫자인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계엄 1년 12월 3일 이제 곧 다가옵니다만 12월 3일을 계기로 반드시 전환점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비단 이 설문에 응한 의원들뿐만이 아니라요. 저처럼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 12월 3일 계기로 뭔가 당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등 돌린 민심을 되찾아와야 된다라는 것은 공통적인 그 현상이고요. 이것은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다 나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의 내용이 바로 윤과의 단절이라든가 계엄 사과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분출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정당에서 저렇게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꼭 국민의힘이 저렇게 무슨 최고위원들이
막 다른 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이거 정말 콩가루 집안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민주당의 지금 1인 1표제로 정청래 대표를 축출하자라고 하는 또 일각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가 분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저 지난 주말 집회에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청주 집회가 토요일 날 열었거든요. 예. 제가 5시간 동안 저도 대중 그 연설을 하고 저 안에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카메라에 잡힌 게 윤 어게인을 하고 또 소리치는 사람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야, 저 집회가 저렇게 아수라장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가 서너 시간 동안 열렸을 때 집회는 그대로 되고요. 뒤에 있는 분들이 소리 양양자 의원이라든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분들한테 야유를 하는 거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전체적인 집회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윤홀개인이라는 팻말도 저는 딱 한 사람 들고 있는 걸 봤는데요. 이제 그것을 언론에서는 당연히 부각을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당이 지금 뭐 콩가루 집안처럼 저렇게 우왕좌왕하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다. 정당 목소리는 그 자체가 원래 다 다양하게 분출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말씀 중에 제가 하나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아스팔트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그분들의 목소리가 조금 과하게 표출이 된다고 해가지고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얘기를 조금 아까 하셨는데 그거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 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른바 이석기의 통진단 세력을 우리는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칭하지요. 그래서 정당을 해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스팔트에 또 구구라고 얘기를 하면서 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표현한 것은 나가도 한참 나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거듭드립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 아까 다시 중앙일보 그 설문조사로 좀 돌아와서요. 82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43명이 계엄 사과 메시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제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 다 하고 있는 거죠. 예. 이 당이 극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극자나 극우나 똑같아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장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에서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똑같은 극단주의자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질서에 위반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야당은 분명히 여당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를 독재 정부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 시절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야당이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도 북한 공산당이 쳐들어오면 일단 북한 공산당이 첫 번째 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당이 밉다고 해가지고 북한 공산당 편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된 사람입니다. 그걸 찬성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당이 저는 뭐 보수 정당이 제대로 재구성돼야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인데요. 예. 탄핵에 찬성한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헌법적 질서를 지키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같이 존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하신 분들이 스스로 나올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기타 뭐 민주당이라든가 다양한 정당들이 이분들이 그 이른바 이 탈출할 수 있는 제도적 그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제도권에서 안을 수 있는 정치가 우선적으로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 조기현 의원님, 김동원 의원 말씀에 반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체제 전복이 아니다. 체제 전복은 박현영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네. 32명, 아까 그러면요. 32명 초재선 의원이 찬성, 그리고 중진 의원이 11명이 찬성한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일보 결과 띄워주세요. 네, 여기 43명의 구성을 보면 저희가 오른쪽 하단에 작게 적어놨죠. 초재선이 32명, 3선 이상이 11명. 그러면 뭐 이게 저희가 익명조사였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뭐 초재선, 뭐 젊은, 뭐 소장파, 뭐 계파 상관없이 사과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실제로는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 정도 사과 여론이 있는 정당의 모습으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행보를 보면 그렇고요. 이 정도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존재한다면 적어도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의 지난 몇 달간의 모습에 강력한 견제의 목소리가 나왔어야 됩니다. 근데 전혀 없고 오히려 그 분위기에 끌려가면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조차도 사실은 지지자들의 눈치를 보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인 거고요. 40몇 분 정도가 사과의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실제 계엄에 대해서 진작에 반성을 하고 12월 3일 계엄 1년을 기해서 정말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까지 나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을 보인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그렇고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어서 실제 계엄의 강을 완벽히 넘어서겠다는 정도의 세력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탄핵됐고요.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그 이후에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란 사건 자체 또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감춰졌던 진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정말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그냥 1년이 허비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3일 일주년을 앞두고 아직도 사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과 의사를 갖고 있는 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게 궁금한 사안이 돼버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이 사과 논란 자체를 사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 제발 이번 12월 3일이라도 사과를 좀 해라 이러실까요? 이미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는 끝났다고 보고요. 12월 3일의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이렇게 양심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양양자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사과해야 된다는 응답을 하신 분들이 당동혁 대표를 전격적으로 비판하면서 나서지 않는 한 그러지 않는 한은 사과의 목소리를 비슷하게 당동혁 대표가 낸다고 해서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국민의힘 패널 두 분이 발언권 요청하셨는데 김동원 의원 먼저 짧게 네, 지금 43분이 일단 어떤 그 사과의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요. 최소 지금 25분의 현역 의원들이 12월 3일 날 또는 뭐 그 하루 늦춰줄 수는 있다고 합니다. 별도의 메시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대개 수도권 또 충청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절박한 것이지요. 이제 뭐 지방선거가 6월 3일 뭐 7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그 지금 상황에서 큰 선거를 앞두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서서히 죽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43분 중에 상당 부분은 지금 12월 3일 날 별도의 당을 위해서 구당 차원에서 어떤 별도의 메시지를 준비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지금까지 계엄 이후에 당 차원에서 사과를 낸 게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을 마치 계시는데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1월 6일부터 당 대변인을 맡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 체제에서 제가 비대위 회의를 제가 들어가는 대변인 자격으로 들어갔을 때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고 또 탄핵 결정도 겸허하게 수용한다. 그 당시에 타이밍 맞게 당 차원에서는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는 만족을 못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어떻게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건지 저런 얘기를 또 이제 꺼내실 테지만 사과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대여섯 번을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 차원에서 사과가 나오는데 지금 바로 장동혁 체제가 나와서 본격적인 그 대국민 사과가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 압력을 가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어떤 사과가 미온적인 사과라고 보면은 그것을 또 그거대로 민주당에서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공격을 하면 될 텐데 진정성 있는 사과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진정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진정 사과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사과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김기영 의원 발언 드리기 전에 잠시 민주당 패널 얘기 듣고 갈게요. 사과 여러 번 하지 않았냐? 실제 뭐 라디오 방송 등에서 국민의힘 일부 소속 당원들이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뭐 박진영 의원 해주실까요? 뭐 사과 여러 번 했으면 또 해도 되잖아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 센 사과도 했다. 더 센 사과했으면 조금 약한 사과 또 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과라는 것을 민주당을 향해 사라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을 위해서, 언론을 향해서 국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계속 사과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것과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민주당을 독주한다고
비판하는 건 다른 결이에요. 이거 또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뭐 사과 이후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등등의 발언이 나온 그런 맥락 때문에 더욱더 앞서 사과가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뭐 우려나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김기경 의원님.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요. 황교안 전 총리가 페이스북에 글 올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혐의로 했습니까?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을 하고요. 그다음에 체포했습니다.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이견을 제시하면 다 내란몰이로 이렇게 싸잡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집회 전 현장에 있었고요. 수많은 집회에 나갑니다. 예.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이 뿔 달려 있나요? 내란 세력입니까? 구구입니까? 거기 있는 분들 끝나고 나서 제가 1호선 타고서 쭉 같이 오면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분들 어르신도 있고 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라 걱정을 하고요. 지금 사법부가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일당이 7,400억 원 그들이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내란과 구구라는 프레임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거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보지만 지금 저분들 모자이크 안 합니다. 왜? 저분들은 내란 세력이나 구구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서도 모자이크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법의 영역에서 사법의 영역으로 할 게 있습니다. 정치의 공간에서 지금 야당에 대해서 여당이 인정을 합니까? 내란 세력이라고 해가지고 손도 압수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지금 정치라는 공간에서 광장에서 하는 것 좀 거센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전히 내란 세력이고 그다음에 구구 세력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는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이다. 어떻게 그럽니까? 그분들은요. 6.25 때도 그렇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동에서 그리고 힘들은 독일에서 광부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국위 선약을 위해서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단선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게 이게 제가 볼 때는 파시스트입니다. 이게요. 윤석열 탓이에요. 윤석열 머리에 뿔 안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은 헌재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위반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체제를 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 윤석열과 절연하면 되는 거예요. 당이 절연하면 저분들도 스스로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당이 절연을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황교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 씨가 SNS에 그런 걸 쓴 거 어떻게 보면 사실 넌센스예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 비판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과잉 적용했다.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공당이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장동혁 대표가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당의 대표로서 해야 될 수준과 금도를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계속해서 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있는 거예요. 예. 절연 이야기 나서 하나만 중앙일보 설문조사 더 보고 이야기 좀 이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일보가 82명의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아까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겠느냐. 찬성이 31명, 반대가 26명이었습니다. 앞서 사과가 필요하나, 계엄 사과가 필요하나 찬성은 43명이었거든요.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은 찬성이 31명으로 계엄 사과보다는 찬성이 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엄 사과와 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의 필요성이 서로 연동되는 건 아니라는 여론이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있는 것인가? 김기경 의원님. 저희가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지만 계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했습니다. 이건 당론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지금의 당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왜냐 1년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워딩으로 아니면 좀 더 깊이 있게 반성의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부분은 이미 지난 5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절연이라고 하고 부정을 한다면 저희가 윤석열 3년 동안의 모든 공과가 있을 때 그거를 절연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나몰라라? 아닙니다. 잘한 부분이 있고 못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연과 절연이라는 건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냥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만약에 잘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가는 거고요.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일종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저는 부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저런저런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계엄을 하고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조기 대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분들이 과연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올인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누구나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한동훈 당시 대표에 대해서 후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예, 정리해 주세요. 본인이 후보일 때가 아니라서 좀 더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못한 게 아닌 거에 대한 책임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5월에 탈당,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하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 자격으로 10월 17일에 서울구치소 가서 면회를 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또 질문이 잇따를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이 이제 저런 입장을 갖고 계시니까 사과를 10번, 100번, 공식, 비공식 몇 명이 하든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진정이 빠져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했다고 하고 내란몰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내란몰이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것은 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그것은 97년 신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판례에서 확정이 돼 있는 판례의 법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엄금을 투입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행위 자체로서 내란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했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령관들 중요 임무 종사자로 기소됐고 구속됐고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건 내란몰이가 아니라 1차적으로 특검의 이 수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내란의 범죄 혐의가 상당히 확인돼 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거기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임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3년 동안 그럼 지금 입장 계속 견제하십시오. 내란몰이이고요. 그러니까 계엄은 좀 반대하지만 내란은 아니니까 끝날 때까지 지켜봅시다 하시면서 윤 어게인에 외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시면 됩니다. 사과 가지고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요. 국민들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국민의힘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매우 불쾌할 것 같습니다. 사과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부 논쟁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어떻게 받아들여지는 데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저는 짧게만 제가 김동희 의원님 예. 짧게 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면회를 간 걸 갖고 또 내란 추종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는 참 너무나 간 거 아닙니까? 면회 나가는 거는 그분의 장 대표의 경선 과정에서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따지자면 물론 그 내용은 다르지만 민주당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그 뒤에 당 대표들이 다 가서 양산이든 뭐 어딜 가도 다 그분들의 어떤 그 공가가 없었습니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장소가 단지 교도소일 뿐이라고 면회 가는 걸 그렇게 내란범으로 동조 세력이다, 윤 어게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은 잣대로 대면요. 그것은 저분이 당대표가 될 때 공약이었구나. 저는 그때 면회할 때 저는 시점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저 시점을 택했을까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면회 같은 단초를 갖고 이렇게 내란범으로 크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근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고요. 그건 좀 잘못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가 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는 거 비판 못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체포된 전직 대통령과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가는 것, 가서 인사하는 것을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는 생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백다 앵커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이 첫 번째 사과 논란은 잠시 후에 마수 토론에서 또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다 앵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시세조정 범약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혐의 없음이 명백. 김건희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30분가량 더 통화를 나눴는데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사실 윤 전 대통령의 김건희 씨 감싸기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논란이 있었죠.
주가 자체가 이게 무슨 시세 조정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소액의 오르내림이 있었고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좀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건희 씨가 직접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윤석열, 박성재 그리고 김건희 삼각 공모 정황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로 박성재 변호사를 지명하셨습니다.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엄정한 성품, 원칙에 기반, 헌법적 가치 구현. 윤석열 대통령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했던 말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예, 계속해서 V0를 위해서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V1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날입니다. 지난해 10월에 박성재 당시 법무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이거 우연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 실제로는 김건희 씨의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김건희 씨가 본인 건이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혜경 여사, 김정숙 여사 건은 왜 물어봅니까? 자, 여기도 또 양보해서 본인의 라이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나중에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사연에 의한 국정개입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박성재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일일이 답을 했던 것 같아요. 즉, 박성재 장관은 그전 장관이었던 한동훈 장관과 다르게 김건희 씨의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한동훈이 알면서도 도이치 검찰 수사를 끌고 왔다. 즉,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서 내친 이유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이고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이른바 수장시키는 명단에 들어갔던 것, 죽임을 당할 만한 명단에 들어갔던 것조차도 결국은 김건희 씨 문제에서 불거졌다는 것을 자백하는 저는 문자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동우 의원님, 이후에 30분가량 통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직접적으로 이 어떤 사건 자체에 좀 개입을 했다는 의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지적을 받기에 피해 나갈 그런 방도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 걸 하라고 이 대통령실에 이전에는 청와대에 민정수석을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는 바로 민정수석실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지휘를 하고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긴밀한 협의를 원래 하는 것들이 한 라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직접 민정수석을 건너뛰고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텔레그램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아마도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본인의 어떤 그 부인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직접 민정수석을 거치지 않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럼에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만은 바로 이것보다도 더 큰 사안이 한동훈 관련된 그 내용이 저는 아주 이걸 몇 번이나 이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도이치 검찰 수사, 이거 불법 수사인데 한동훈이 이걸 알고도 사악한 의도로 인연을 끌었다. 글쎄요, 지금 우리 보수 우파가 처한 참 어려운 그 현실이 바로 이때부터 잉태가 되지 않았나. 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나중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비대위원장으로 또 영전을 합니다마는 바로 여기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너무나 뚜렷하게 건넜다라는 의미에서 이번 그 통화 내용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는 적지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기현 의원님.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가 아내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한간의 어떤 추정이 있었잖아요. 이런 정황들을 보면 그런 추정이 좀 합리적 추정이다라고 보세요, 법률가로서?
그렇습니다. 내란 특검은 아마 그 방향에서 지금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이 위법인 이유는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엄을 왜 선포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계엄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건 계엄 선포문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와 같이 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권력을 장기화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 동기에 가장 강하게 작동했던 것이 김건희 씨 문제였다라는 게 최근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2014년 4월 총선에서 대패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 뒤에 5월부터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하고 검찰에서도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수사가 진척되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가로막고 나선 거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직접 관여가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월에 가서 명태균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정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지금 5월 달에 박성재 이 법무부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도 보면 김건희 씨가 굉장히 다급해합니다. 내 수사는 어떻게 됐어? 김정숙 씨 수사는 어떻게 됐어?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는 어떻게 됐어? 왜 수사를 진행 않고 있냐고 재촉하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런 조급함이 명태균 의혹으로 불거져 나왔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애초부터 준비했던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으로 갔다. 아마 특검은 그래서 김건희 씨의 사법 리스크가 계엄 선포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동기가 됐다는 점을 착목했고 실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그 중요한 단서를 확인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속보가 자막으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그 상황, 그날 밤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6차례 통화를 했고요. 그 첫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통제하라고 요구했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라고 자신은 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지시했다라는 진술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에서 지금 증인으로 출석해서 하고 있는 증언들이 속속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회로 월담하는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의원들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그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차 묻자 조 청장은 그 워딩이 분명히 기억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에게 당시 이제 경찰은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니까요.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직접 지시를 했으니 왜 이 내용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직전에 조지호 청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과 김영현 당시 국방장관과 회동했다는 사실은 이미 탄핵 심판 등에서 알려져 있는데 그때 당시에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당시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탄핵 심판 때 정확히 이렇게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진술로 기억하는데 조기현 의원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경찰수장에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나왔네요. 이런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정은 됐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밝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체포 지시 자체를 완벽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특히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14명의 주요 정치인의 체포 명단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래서 이제 홍장원 2차장이라든가 이 곽종근 사령관의 이 진술이 허위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계속 진심을 했지만, 그때마다 저런 윤석열 대통령의 질문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걸 확인시키는 과정이었는데, 이제 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허위 증언인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그날 계엄 선포 전에 안가 모임에서 가장 먼저 대통령을 만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관련돼서 계엄 선포가 된 후에 주요 국회를 봉쇄하고 차단하는 관련된 구체적인 역할을 받았던 사람이고, 체포 명단도 연영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국회의원에 월담하는 경우에 다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관계의 앞뒤 맥락을 연결해 볼 때 자연스러운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일날 곽종근 사령관, 여인영, 또 홍장원 차장에 전화를 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것이 오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로써 이제 실제 내란죄 성립에 있어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동훈 의원님. 네.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에게 당시 경찰청장이 문건을 받았는데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전에 이미 미리 정보를 얻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것은 조지호 경찰청장, 그 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비선 조직이 가동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 봅니다. 조지호 전 청장이 상당히 저분이 몸이 안 좋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주 중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감추겠느냐라는 식으로 상당히 당당하게 한때는 임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글쎄요, 이제 모든 것을 포기를 했던 상황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 얘기를 하겠다라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켰다는데요. 그 당시에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과 함께 이 별동대 수장으로서 일종의 역할을 충분히 한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경감을 시키기 위한 자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이 사실은 앞서 제 기억엔 탄핵 심판 때도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월담하는 의원들이 많다, 다 체포해라라고 지시를 비화폰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조지호 경찰청장이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대통령도 조건이 맞고 요건이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엄을 선포할 때 그 프로세스를 보면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의결은 아니지만. 그리고 또 국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표결을 통해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국회 가서 표결을 통해서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막았다면 국헌문란의 목적은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다만 계엄이 곧 내란이기 위해서는 폭동이란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폭동도 좀 넓은 범위에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헌문란의 목적성에 대해서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약에 조지호 청장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불리하겠고요. 그 다음에 폭동의 여부와 폭동의 지속성에 대해서 좀 다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전화를 받아서 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건 탄핵 심판대 있었는데, 월담하는 의원을 체포하라라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의원님,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일단 22시 민주당사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진실은 다 밝혀집니다. 윤석열이 그 당시에 저렇게 지시했다는 것은 현장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 불법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그냥 수용해버리면은 이슈가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 초반에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논리라고 했습니다. 그걸 수용하고 나면요, 다시 기독교 논리가 또 성립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이 불법 계엄했다, 쿠데타 이렇게 했다, 이거 수용하고 나면요, 편하게 이재명 정부 비판할 수도 있고 발목 잡을 수도 있고 이재명 정부 독재자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요. 본인들이 잘못된 것부터 해결을 해버리면 정치가 편해집니다. 제발 좀 정신 차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8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 경찰청장이 여러 가지 상세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속 지금 이 시각에 계속 언론을 통해서 현장 취재 기자를 통해서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가는 거 다 불법이다, 체포해라 라는 등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 직접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요, 저희가 마수토론에서 두 분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과의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월요일 마수토론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계엄 1년 앞두고 두쪽난 국민의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앞서 저희 4명의 패널들과 토론 때도 거의 얼굴이 약간 붉어질 정도로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비슷한 맥락에서요. 방금 들어온 속보를 두 분과도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아직 직무 정지 상태니까 현 경찰청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지호 경찰청장이 계엄이 선포되고 그날 밤, 작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들 체포하라라고 지시를 직접 했다는 겁니다.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다 잡아라. 체포해라.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다 잡아라라는 취지의 증언이 탄핵 심판 때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뭐 월담하는 의원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나오진 않았죠. 예. 그 당시에는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다. 이 정도만 나와서 정상적으로 의회를 방해했다는 거고 결국은 그것이 유죄로 성립이 됐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중대하게 절차상의 문제,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 중에 하나로 거론된 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즉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정상적으로 표결 처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그분이 인정돼서 탄핵까지 된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이 당시에만 해도 이런 증언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근데 이번에 법정 진술을 통해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매우 위법적인 지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 이미 끝났지만 다가오는 내란 관련된 그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문제, 즉 비상계엄이 불법 행위이고 내란 행위였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나 증언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곽종근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그리고 인원, 요원 뭐 이런 언어상의 표현이 예. 국회의원을 그렇게 해서 끌어내리라고 했겠냐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막아라라는 얘기까지 6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통화를 했고 뭐 첫 번째 이거 국회 통제할 수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예. 라고는 얘기까지 했다면 이거는 어쨌든 군대나 경찰로 국회를 봉쇄하는 것들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부하 직원은 이 얘기를 했고 근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을 막아라. 월담하는 의원들을 막아라라고 했으니까 그 막아라가 안 됐으니까 그다음에 끌어내라라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과관계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의 주장이라면 거기에서 뭐 공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조지호 청장이 처음에 스타트까지 이제 진술을 함으로 해서 수미상관한 이게 연관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삼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뭐 몇 시에 22시에 국회를 봉쇄하고 23시에 민당사로 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시에 그다음에 11시에 가라는 거는 이게 보면은 민주당사는 또 왜 가겠습니까? 그것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 전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것이었다는 것들
분명히 해주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진술이 뭐 재판이 나와야지 재판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사람들의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걸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좀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진실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모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청장이 당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메모가 적힌 A4 용지를 자신에게 나눠줬다고 증언했고요. 조 청장은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 보는 다소 조잡한 수준의 문서였다라고 설명하면서 언뜻 보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등이 적혀 있었다라고 그날의 본 문건을 기억을 더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이건 경찰 진입해라 이런 내용으로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예. 봉쇄, 출입 통제겠죠. 두 번째는 필요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 예. 이 두 가지 임무가 경찰에게 부여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2시는 원래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을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다소 국무회의 그 개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 20분 이상 늦어지면서 25분경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다소 늦어졌는데요. 안 그랬으면 원래 예정대로 22시에 비상계엄 발표와 동시에 국회를 통제하는 그런 수순으로 갔을 거고요. 이 당시에는 사실 국회의원들이 22시에는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출입 금지가 맞았겠죠. 경찰병력에서 출입 금지가 이루어지고 23시에 민주당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혹여나 그 자리에 당시 이재명 당대표를 포함해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나 정청래 의원 등등 자신들이 체포하고자 원했던 의원들이나 예. 민주당 지도부가 민주당사에 있었을 경우 끌어내기 위한 체포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결국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굉장히 조잡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비상계엄이 이루어질 때 그 지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개통상으로 그거를 예. 대통령이 직접 그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두 명을 불러가지고 국방부 장관 앞하고 같이 해서 그런 자료를 내밀고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무슨 동네 그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비상계엄을 이 국가적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뭐라 할까요? 그냥 지역에서의 어떤 폭력배에 진압하는 수준의 그런 걸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일을 치는 것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한편으로는 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국가적으로 이 중대한 일들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 조지호 경찰청장이 본인이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조잡한 문서 처음 봤다로 압축적으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널을 돌리셔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이게 무슨 소식인가 싶으실 것 같은데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8차 공판에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중요한 발언들을 좀 내놨는데 국회로 월담하는 의원이 많다. 월담하는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해라라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후에 경찰청장이 자신에게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월담하는 의원을 직접 체포해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증언은 탄핵 심판 때도 있지 않았던 증언으로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선포 직전에 삼청동 안가에서 국방장관과 경찰청장 등등 모였을 그 자리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A4 용지를 나눠줬고요. 여기에 22시 국회, 23시 민주당사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가면요. 그러면 사실은 국방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하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업무 협력을 하는 입장이겠죠. 국방부와 행안부 차원이니까. 이때 이미 그러니까 계엄 선포 직전이긴 하지만 계엄령이 선포된 것처럼 국방장관이 모든 지시를 거기 참가자들한테 문건 주면서 했다 이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상 뭐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두 분이서 거의 모든 것들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계획을 짜고 명령도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그런 식의 그런 지시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재판 과정에서 뭐 그것이 참고가 되겠죠. 예.
관련 소식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뭐 이게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계엄 1년을 이틀 앞두고 두 쪽이 났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많이 나올 정도로 갖가지 의견 대립이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입니다. 지난주 장애 집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 고통을 드렸다, 책임 무겁게 통감한다라고 사과성 발언을 하게 했는데 그 전제가 민주당 의회 폭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장동혁 대표의 사과가 이틀 뒤 12월 3일까지 저희가 뭐 임의로 데드라인을 정한다면 이 이상의 사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별로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대하기 어렵다. 예,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그 최종 판결문을 읽을 당시에 국회의 일부 책임을 물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 그러한 그 파행적 운영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리를 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불법과 위헌적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탄핵을 시킨 거죠. 그 헌법재판소에서.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마치 이 국회 민주당 탓으로 이 비상계엄에 명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한 세 가지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비상계엄과 탄핵을 놓고 첫째 비상계엄이 잘못됐고 탄핵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사람. 이게 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잘못됐지만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거죠. 예. 탄핵까지 과했다. 예, 탄핵은 과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또 반대 세 번째 입장은 뭐냐? 결국은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비상계엄도 정당했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세 가지 부류가 지금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비상계엄과 탄핵은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음주운전에 비교하면 음주운전에서 큰 사고를 내면 면허가 취소되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내란을 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인한 탄핵이 이루어졌다면 두 가지를 다 인정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면허 취소는 잘못됐다라는 입장을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도리어 비상계엄까지 옹호하려고 하는데 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정도로 하면 안 되고 본인이 걱정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일각에서 걱정하는 위헌정당으로 가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에 깔끔하게 정리하면 위헌정당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수 있다고 좀 보여요. 그런데 스스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위헌정당의 길로 뚜벅뚜벅 스스로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예. 김종혁 의원님 아까 한숨을 아주 크게 쉬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 그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지만 탄핵은 성급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요. 우리가 일본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일본이 우리한테 우리 저 식민지 지배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다대한 피해를 입힌 데 대해서 통솔계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이고 그다음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비상계엄이 불법이면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한 거지. 그걸 대통령이니까 이거 이재명한테 정권을 안 주기 위해서 우리는 탄핵을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역으로 해도 마찬가지. 그건 누가 대통령이었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왜 한숨을 쉬었냐면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12월 3일을 5.18, 제2의 5.18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래갖고 두고두고 저희의 역사에 아픈 상처가 있어요. 1948년에 제주도 4.3이 있었고 1980년대에 5.18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3일 계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 그동안 5.18을 가지고서 얼마나 계속 공세를 펴왔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거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다르거든요.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앞장서서 여기에 대해서 막겠다고 나섰었고 또 표결에 참석을 했었고 그러다가 또 뭐 쫓겨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나 우리 의원들 가운데서도 야, 이 비상계엄 이건 아니지라고 한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일방적으로 5.18과 마찬가지로 이거 국민의힘은 뭐 해산될 정당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과를 하고 단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계속 끌려다니고 있잖아요. 예. 올해 지나면 못해요. 1주년에 딱 하지 못하면 다음부터는 그걸 사과할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가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당 전체를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가서 앞으로 두고두고 앞으로 또 몇십 년 동안 12월 3일 될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도록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 지도부의 판단에 대해서 너무 제가 지금 답답해서 어쩌려고 이러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정도 되니까 설령 12월 3일에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나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괜찮은 진일보한 사과가 나온들 당내 화합이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당내 화합의 문제는 이거는 예를 들면 그 둘이서 서로 잘하고 잘못한 게 있는데 이걸 적당히 중간에 갖다 놓는 게 화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한 사람들이 야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화합이 되는 거예요. 당내 화합에서 지금 일부 당 지도부와 뭐 그 강성 지지층 뭐 이런 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것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과를 하고 대통령이 책임지는 건 마땅했다라고 들어오면 우리 당은 문제가 없어져요. 그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굉장히 결점이 많잖아요. 지금 지금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은 논란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 좀 공격하려면 야, 니네는 12월 3일 때 그렇게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가 아무것도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굉장히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앞서 패널도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민주당 패널이신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고 뭐 발목을 잡든 뭐를 하려면 그 전제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서야만 그로부터 명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까 지금 그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 화합이라는 것은요. 당내 화합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적 용서와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국민으로부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부의 그 실수, 잘못 그 헌법 위법 행위에 대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당내 화합을 하든 당내 노선 투쟁을 하든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건너뛴 채로 뭐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노선 투쟁만 먼저 하고 서로 강내 갈등이 분열되니까 국민들로서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기반이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특히 저는 이 원인이 뭐 결국은 당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다는 이유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면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아주 궁생해진 거예요. 아까 김정혁 대표하고 제가 비슷한 얘기인데 위헌정당의 길로 민주당이 프레임을 만들고 몰아가는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분열의 조짐이라고 평가하는 또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위가 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를 지난주에 착수한다고 밝혔어요. 왜 하필 이 시점인가? 플러스 김종혁 의원께 이것도 좀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건 또 어떤 상황입니까? 글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당원 게시판 얘기는 그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간 글을 당무감사위가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요. 그거는 만약에 거기에 무슨 범죄 행위가 거기서 벌어졌다면 그러면 영장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무감사위원회가 지금 우리 보면 그 전국 순회 장외 집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이른바 온건파 혹은 친한파라는 분들이 거의 올라와서 최고위원들, 우재준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혹은 박정화 의원들 이런 분들 연설을 할 때 거의 폭력 사태 일보 직전까지 가고 그분들에 대해서 온갖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럼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가만 놔둡니까? 자기 당의 최고위원과 자기 당의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저처럼 이런 방송에 나와서 우리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당이 무슨 북한도 아닌데 왜 그 당심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이 당을 모욕하는 것이고 당에 대해서 그 혐오 발언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만약에 당무감사위가 그래서 지금 법률위원회에서 이걸 좀 유권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무감사위가 이런 걸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왜 그 자기 당에 있는 최고위원과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말을 퍼붓고 박민영 씨처럼 그렇게 장애인 비하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이게 지적이 돼야지 정당성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징계 들어가는 게 뭐 어떤 당내 분열 양상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덮어보려는 거다 이렇게 해석에 동의하세요? 이게 뭐 영화 제가 한번 유명한 단어를 인용하고 싶어요. 좀 국민의힘한테 뭐가 중요한디 이 말인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거 물론 뭐 언젠가 필요하다면 그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도 진위를 밝힐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적 어떤 심판이나 국민적 지지를 받는 데 있어서 게시판 문제를 어떻게 했고 누가 했는지가 밝히는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12.3 비상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우선순위 정말 뭐가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어떻게 해야 저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받는 정당, 그다음에 책임감 있는 보수 정당, 그리고 그래도 한번 다시 뭔가 정권을 맡겨볼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정당으로 가는데 뭐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우선순위가 없는 거죠. 예. 김종혁 의원 한숨 쉬실 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마스토론 이슈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주십시오. 무너지는 민주주의 여러분이 함께 나서 지켜주십시오. 지난해 12.3 계엄 당일 당시 제1야당 대표로 다급하게 국회로 향했던 이재명 대통령. 외신들도 그날 밤 대한민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렸습니다. South Korea's democratically elected president declaring martial law. They're really afraid and concerned that this is a blemish on South Korea's reputation. 올해 6월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전 세계에 K-민주주의의 저력을 알렸는데요. 오색 빛의 혁명 K-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의 새 활로를 찾는 세계인들에게 뚜렷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이 대통령은 계엄 사태 1년을 맞아 대국민 특별 성명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외신들을 상대로 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인데요. 국민들에게는 노고에 대한 감사를, 국제사회에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고 비전을 제시할 걸로 보입니다. 예, 두 번째 토론 주제는 계엄 1년 특별 성명 어떤 내용 담길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알린 그 소식을 보니까 12월 3일에 오전에 뭐 있을 것 같은데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 이렇게 공식 행사명이 정해졌다고 합니다.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외부 일정을 다 비우고 메시지를 가다듬다 이런 소식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SNS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곳곳에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 그러면 이 대국민 특별 성명에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올까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부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대통령께서도 내란 극복,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조치 문제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조치를 받아야 될 사람도 있지만 법적 조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이나 인사상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된 곳곳에서의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의 그 방점, 그다음에 외신 기자들하고 지금 예정돼 있는 그 내용의 핵심 주 관점은 아까 잠시 보도에도 나온 바 있었지만 첫째는 12.3 비상계엄과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헌신, 이거에 대한 감사의 인사가 들어갈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한 6개월 정도의 혼란을 거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민주주의, 소위 K-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 민주주의가 한국은 민주주의의 굳건함, 즉 G20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내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놀랬죠, 외국에서.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헌법적 질서와 절차에 따라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정부가 탈생하고 내란을 정리해가는 과정에 대한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예. 그에 대한 충분히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나아가서 민주주의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아마 그래서 저는 감사와 어떤
미래 이 두 가지가 더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와 미래 비전. 예. 오는 3일에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 성명 이틀 뒤입니다. 12월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김종영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왜 특별 성명은 내면서 그 외신과만 기자회견하고 국내 기자들하고는 기자회견을 안 하죠? 그건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내 기자들한테는 질문을 받을, 국내 기자들은 질문을 할 권리가 없습니까? 외신들만 있습니까? 이번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그 가장 큰 피해자이자 거기에 대해 관심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 아닙니까? 이거는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빛의 혁명이시라고 그러는데 뭐가 혁명입니까? 그 빛의 혁명이라는 걸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에다가 관 씌우면서 스스로 이 명칭을 짓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것도 마치 우리가 빛에 무슨 혁명을 해서 그 정권을 잡은 사람이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식의 포장이 되는 것 같아서 왜 저러지?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내란 척결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한 사람이고 대통령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해서 이게 불법계엄으로 인해서 탄핵된 건 맞습니다. 근데 내란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1심 재판부에서 그것이 내란 혐의로 결정이 되는 순간에 내란인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요, 계속 내란몰이를 하고 있어요. 아니, 말을 그렇게 하면 그 반대쪽에 있는 당에서는 또 다른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여기서 내란이라고 그러니까 봐라, 우리 당을 해산시키려고 그런다 하면서 장애투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국민들의 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다 대고 뭐 빛의 혁명이다라고 해서 스스로의 무슨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그걸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20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빛의 혁명은요, 우리가 붙인 게 아니라 당시 응원봉을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차용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외신 기자회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국회나 다양한 형태에서 행사가 있고 그 우리 기자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설명을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사회의 K민주주의 회복을 천명하는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일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일에 매달리는 사람도 누구나 퇴직연금은 필요하니까. 일하는 모두를 위한 일 잘하는 퇴직연금. KB국민은행 퇴직연금. 매월 1일 지마켓에서 질러라. 쥐락패. 어제 저도 쿠팡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노출 통지 3,370만 명이 피해자라고 하니 아마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연동된 카드 정보나 자동 결제 설정 같이 정작 회원들이 불안해할 만한 사항에 대해선 행동 요령 안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노출이라고 표현한 것도 눈에 띕니다. 외부인의 무단 접근과 기업의 보안 실패로 개인정보를 빼앗겼다는 의미의 유출 대신 단순히 정보가 열람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노출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도 사업자 의무에 대해서 정보의 불법 유출, 위조,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유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쿠팡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 건 아닌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연필보다 더 작은 쿠쿠 초소형 정수기. 100도씨 끓인 물은 물론 차가운 냉수까지. 작은 것은 오직 사이즈뿐. 쿠쿠 미니백 초소형 정수기.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랩스 딥 클렌징 바. 관리요? 전기분해수가 3단계로 살균하고 풍성하고 상쾌한 허브향 버블까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루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룸이 바로 이어집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